자, 그리고 어제 1심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신동빈 롯데 회장인데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랬답니다. 뭐 좀 여유가 있는지 예상을 했는지 다른 사람 판결문 읽을 때는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좀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은 들어갈 때는 변호사랑 웃으면서 얘기까지 했다가 이게 판결문 들어보니까 점점점 그러더니 이제 법정 구속까지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재용과 신동빈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신동빈 회장이 그렇게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재용 재판 2심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용 재판의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강요에 의해서 돈을 준 것은 뇌물로 보지 않고 죄가 없다 이렇게 뇌물로는 보지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 본인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돈을 준 거지 내가 무슨 청탁을 요구하고 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재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시적 묵시적으로 그 면세점 허가권에 대한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줘서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김세윤 재판부 같은 경우는 명시적 묵시적 어떤 청탁이라는 부분을 인정했다고 하면 이재용 재판부 같은 경우 물론 증거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롯데는 면세점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예. 그러니까 그 진술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결했다면 약간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재벌이 돈을 권력자에게 줄 때는 뭔가 청탁이 있거나 얻으려는 의도를 갖고 준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청탁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어제 김세윤 재판부는 좀 강하게 인정한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재용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서 결국 풀려나게 된, 즉 집행유예, 물론 풀려났다는 말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롯데가 과연 그러면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2심에서 집행유예 풀려났잖아요. 2년 6개월 요거 집행유예 줄 수 있는 형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난다고 하더라도 고법에서. 네, 근데 그건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재용 김광삼 부회장에 대한 변호사입니다. 유죄 부분은 뇌물죄인데 이제 단순 뇌물죄예요. 예.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지의 대단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죄에 나온 것만 전제로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집행유예는 단순 뇌물죄에 관한 36억에 관한 거였고요. 그런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예요. 그 제3자 뇌물죄인데 금액은 70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금액은 높죠. 하지만 결국은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단순 뇌물죄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단순 뇌물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상. 그렇지만 제3자 뇌물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면허와 관련된 그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죄명과 적용목적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딱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뭐 36억인데 뭐 물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 좀 뭐 가점을 줘서 집행유예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쪽 이제 70억이지만 돌려받았잖아요. 그래서 묵시적인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형량에 있어서 과연 이게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형평성에 맞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돈도 뭐 70억 다시 돌려받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면세점에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혐의는 아니더라도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날 것이라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본인이 대한스키협회 협회장으로서 평창올림픽 가서 지금 굉장히 봉사 많이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오늘 선고가 받고 다시 평창으로 달려갈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만탄까지 준비하고 그렇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체는 네. 굉장히 집행유예 나올 거라는 걸 확신하고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판결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한테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벌 총수 중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실형을 제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동빈 회장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 1심입니다. 1심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도 1심 때 징역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부도
1심 재판부에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요 정도 때려주면 2심 가서는 요거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형량 정도로 간 거가 아닌가 보거든요. 그런 점도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의 결과를 보면 최진봉 교수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그렇지만 2심에서는 결국은 또 집행유예를 풀려줬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재벌이라 하면 일정 부분 좀 가서 교도소 가서 열심히 좀 반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나왔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바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것은 약간 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항소심에서는 일반적으로요. 1심과 다른 뭐가 있어야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형을 감경한다랄지 아니면 뭐 형량을 대폭 낮추려고 하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됐던 70억 중에서 36억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나갔죠. 뇌물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36억이나 뇌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너무 경한 형을 선고했다는 거에서는 비난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항소심을 갔는데 무죄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부가 뭐 무죄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잘 변론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이재용 재판도 그렇고 최순실 재판도 동전의 양면 같은 거고 또 이재용 부회장과 또 롯데 신동빈 그룹 회장의 재판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사법부 판결이 롤러코스터로 나오면서 이거 국민들이 좀 물론 견해는 다를 수 예. 있지만 이런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법부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사안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뭐 김광석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뇌물 문제도 그렇잖아요. 뇌물 받은 액수도 달라졌죠. 말의 소유권을 누구로 갈 거냐가 달라졌죠. 네.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간접 증거로 인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뭐 단독으로 1심이든 2심이든 판결을 하고 재판장의 개인적인 어떤 판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어떤 뭐 룰이랄까요? 아니면 규정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공통된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범죄면 이 정도 예를 들면 형량을 내린다. 이 정도면 증거로 받아들인다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어떤 뭐랄까요? 객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뭐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대법원 항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죄가 좀 중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뭐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인데요.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김세현 재판부의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 72억을 내 단순 뇌물수수 인정을 했죠.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정영식 재판부는 36억의 코어 스포츠에 들어간 그 용역 대금만 인정을 했고 네. 대상 국외도피를 부정했는데 72억을 이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영식 재판부의 판결을 이 재판부가 김세현 재판부가 이제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말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말 소유권 하나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추가로. 예,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된다라는 판례를 이 김세윤 재판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영식 재판부는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지적하신 그거거든요. 처분권과 관련된 거. 뭐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게 싫으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처분권도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 최순실 측에 있었다. 바로 그거를 계속 보자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재용 그 판결이 있었어도 마찬가지고요.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최순실 판결이 있었어도 아마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굉장히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지고 사실은 재판관에서 엄청난 서로
방어와 공격을 했었죠. 예. 그런데 결국 김세윤 재판부에서는 이거 소유권이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처분 권한이 결국 최순실 측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최순실 측이 그런 뇌물로 인한 이득을 취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뇌물죄가 이제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종범 전 수첩의 어떤 증거 능력 자체도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하고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판결이 좀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특히 대법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논점이 있고 다투어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의 소유권과 소유권이 넘어갔냐 넘어가지 않았냐 부분 그리고 그게 뇌물로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과연 이게 증거 능력으로서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두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게 사실 파기환송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만약에 말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제 선고한 김세윤 재판부의 그러한 의견이 대법원서 그대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파기환송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또 형량이 또 바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판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